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영란입니다. 자, 개념이 확실히 잡히는 일반 물리학 스텝 2의 2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텝 2의 2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동과 빛과 관련된 영역들이 대부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현대 물리학과 관련된 단원으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파동과 관련된 단원이긴 하지만 주로 광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차근차근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포기하시지 마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개론적인 내용이 다 나오고요. 사실 앞쪽에서 스텝 1에서 2 부분에서 역학적 파동할 때 했던 부분들이 오늘 정리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광학 부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파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광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접목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개론적인 내용들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파동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지점에서 진동이 일어날 때 그 지점을 보통 매질이라고 하는데 매질에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진동이 일어날 때 그 진동이 주위로 전파되면서 에너지나 운동량이 주변으로 전파되는 현상, 이걸 파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을 매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물에다가 내가 돌멩이를 떨어뜨렸어요. 자, 그럼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그 주변으로 출렁출렁 이런 물결파가 발생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돌멩이가 떨어뜨린 지점, 얘를 뭐라고 하냐면 파동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해서 파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했다면 여기가 진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음파가 발생했다면 음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빛이라면 광원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파동이 발생한 지점 혹은 그 원인 물질을 파원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주변으로 파동이 이렇게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 파동이 전파되는 것이 보인다기보다는 이렇게 물결파에서 위로 볼록한 부분들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대체로는 마루 영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얘들이 주변으로 사방으로 전파될 때 파동의 전파 속도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파원으로부터 특정 거리에 떨어진 지점들이 전부 다 마루, 그 다음 또 떨어진 지점들이 마루,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마루를 연결한 선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연결한 지점,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파면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요. 얘가 마루고 얘가 그 다음 마루라면 얘가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아직 정리하지는 않았지만 역학적 파동할 때 했기 때문에 잠깐 표현해 볼게요. 얘를 한파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루로부터 마루까지 거리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때 이 파동이 전파될 때 얘가 물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물을 뭐라고 하냐면 매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파동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용어들을 일단 정리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자, 파동이 발생한 지점 파원의 이 파동이 발생이 되면 이 파동 에너지가 매질을 통해서 주변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이 지점에 나뭇잎을 하나 떨어뜨려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람의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얘가 물결파가 출렁출렁하면서 파동 에너지가 사방으로 전파되기는 하지만 이 나뭇잎의 위치는 사실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파도가 친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쪽에 있는 물이 이동을 해서 내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돌멩이를 떨어뜨리면 얘가 물이 출렁출렁하면서 거기에 있는 물이 내 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매질 자체는 이동하지 않고요. 얘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바람의 요인이 없다면 나뭇잎 자체는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출렁출렁 하는 거지 얘가 점점 이동해서 나 쪽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하고요. 진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위로 전파되는 건 파동 에너지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 되고요. 쉽게 생각하면 어디서 이런 현상 보실 수 있냐면 제가 앞에서 역학적 파동 할 때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어요? 제가 예로 야구장 얘기를 들긴 하는데 사실 야구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 자, 야구장에 가면 그렇게 신이 많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응원하고 하면 너무 막 스트레스가 다 해소된다고 하는데 자, 야구장에서 응원을 하면서 자, 파도 타기 응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멀리 먼 곳에서 이 플래카드를 들었다 놓거나 혹은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이 일어났다 앉았다 하거나 해서 막 파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플래카드를 들었다 놨다만 해도 자, 옆쪽에서부터 순서대로 들었다 놨다 라는 걸 하기만 해도 멀리서 보면은 파도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 파도 타기를 합시다 했더니 네 하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우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 저 사람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파도 타기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멀리서 볼 때는 파도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파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직접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쵸? 이동하는 건 아닌 거죠. 제자리에서 플래카드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만 해도 얘는 파도 타기에서 파도가 움직이는 현상처럼 내 눈에 보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물결파가 만들어질 때도 물은 그냥 제자리에서 위에서 아래로 진동만 하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그 물이 내 쪽으로 이동해 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질 자체는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뿐이고요. 주변으로 전파되는 건 파동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파동 에너지가 전파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자면 바로 나뭇잎이 전혀 전혀 이동하지 않고라고 표현할게요. 전혀 이동하지 않고요.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모습 관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파동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할 때 어떤 식으로 기술을 했냐면 자, 이렇게 사인 함수 형태로 많이 기술을 하죠. 자, 앞쪽에서 역학적 파동 부분을 이미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많이 나실 텐데요.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정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사인 함수적으로 세로축을 변이, 가로축을 거리라고 해서 표현을 했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지금 그려 놓을게요. 자, 그럼 파동에 있어서 자, 얘 변이가 최고인 지점, 얘를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요. 그쵸, 마루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호두의 정상, 호두마루. 제가 그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아이스크림 중에서, 호두 중에서 최고야 라는 의미로 호두마루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자, 정상, 최고점. 이런 의미를 마루라고 하고요. 반대로 최저점을 뭐라고 하냐면, 네, 얘를 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난다면, 자, 높이가 조금 다르지만 같다고 봐주십시오. 자, 얘를 마루라고 하고요. 얘를 마루. 라고 하자면 같은 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니까 마루를 기점으로 한다면 그 다음 마루까지 요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한파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보통 파장은 길이 개념이죠. 그래서 단위를 미터 단위를 보통 많이 씁니다. 물론 편의에 따라서는 센티미터 단위를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얘 골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그 다음 골까지의 거리 마찬가지죠. 반복돼서 똑같은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골을 기준으로 해서 골까지의 거리 혹은 얘는 원점이 여기서 시작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까지 하면 얘가 한번 진동한 셈이 되고요. 이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한파장이라고 다 둘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뒀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중심으로부터 요 최고점 마루까지의 높이 혹은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깊이 마찬가지의 거리죠. 자, 얘들을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를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자, 골에서부터 마루까지의 높이를 진폭이라고 하지 않고요. 요 중심으로부터 마루 혹은 중심으로부터 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단위는 미터나 센티미터 단위를 사용을 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줘서 파동을 기술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하자면 밑에 지금 그림이
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적으로 표현할 때는 횡파를 많이 기술을 하죠. 근데 아래쪽에서는 용수철을 마치 이렇게 앞뒤로 진동을 한다면 얘가 촘촘해졌다, 느슨해졌다, 촘촘해졌다, 느슨해졌다 이런 파동은 파동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같아서 얘를 종파라고 기술을 하고요. 종파의 경우에는 용수철에 있어서 느슨한 부분들이 있고요. 좀 있다가는 얘들이 촘촘한 부분들이 나타나고요. 또 느슨한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얘는 좀 느슨느슨한 부분, 얘를 소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좀 더 촘촘한 부분을 밀한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파장의 개념이 소를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음 소까지 얘가 한파장이 되는 거죠. 밀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다음 밀까지 여기 또 촘촘한 부분이 나타나서 여기가 한파장의 개념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종파는 저렇게 기술하기가 불편하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횡파처럼 변환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동을 기술한 그림만 봐도 사인 함수적으로 기술한 이 그림에서 전체적으로 얘가 파장이 어느 거구나. 얘 그냥 수치 읽어주면 돼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m라고 한다면 얘는 한파장이 2m야 라고 판단을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높이로부터 진폭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자,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 파동이 진행할 때, 자,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4초라고 기술을 해볼게요. 자, 제가 시간을 얘기를 하면서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한 번 진동하면서 걸린 시간이라는 기준을 잡았죠. 한 번 진동하면서 걸린 시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주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초라는 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4초가 걸렸다면 1초 동안, 자, 요 밑에다 좀 겹쳐서 쓸게요. 1초 동안 걸린 시간을, 그러면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몇 번 진동한 셈이에요? 그쵸? 4분의 1회 진동한 셈이죠. 한 번 1회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4초라고 했어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는 4분의 1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요 기준을 뭐라고 하냐면 진동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얘는 이제 F 혹은 U라고 기호를 쓰기도 합니다. 얘는 단위를 주로 헤르츠 단위를 써요. 얘는 주기는 시간 단위니까 초 단위를 쓰고 진동수는 헤르츠 단위를 쓰는 겁니다. 몇 회 이렇게 쓰진 않아요. 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가 걸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파동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한 셈이에요? 그쵸? 10분의 1회 진동했구나 라는 거 판단을 해줄 수 있고요. 따라서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이게 뭐라고요? 그쵸? 진동수. 얘 10분의 1Hz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 얘는 뭐라고요? 그쵸? 주기. 그러면 주기와 진동수의 관계 보이시죠? 자,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구나. 즉 얘가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면 우리가 1초 동안은 항상 이 시간으로 나눠서 진동수를 계산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구나 라는 거 판단을 해줄 수 있습니다. 주기는 초 단위가 들어가고요. 진동수는 헤르츠 단위 들어간다 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해줄 수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내가 이 파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진행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 지금 주기가 4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서 거리 보니까 파장이 2m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 파동의 전파 속도도 계산을 해줄 수 있어요.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동이 진행하는데 속도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공식을 쓰나요? 그죠? 시간분의 거리 개념 많이 쓰죠? 물리에서.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시간, 자, 파동은 시간이라는 게 주로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 한 주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는 한 주기가 해당하는 거고요. 그럼 한 번, 둘 다 기준이 같아야 되겠죠?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한 주기라고 표현을 한다면 한 번 진동하면서 이동한 거리 개념, 파장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냐면요. 얘가 주기가 4초고요. 파장이 2m
라고 했으니까 0.5m/s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지. 요거 은근 많이 사용이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라면 대입을 했을 때 얘는 V는 T분의 람다 혹은 람다 F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 공식은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V는 T분의 람다 혹은 람다 F 이게 파동의 전파 속도의 공식이다라는 거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했을 때 잠시 후의 모습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 후의 모습은 마치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겠죠? 자, 잠시 후의 모습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지만 사실상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끈을 가지고 내가 장력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파동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줄을 출렁출렁 거리면서 이 파동을 만들었더니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쫙 진행하는 이런 전파하는 형태를 띄웠다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줄을 가지고 여기서 출렁출렁 했다고 해서 줄이 여기 있던 줄이 여기까지 이동하냐? 그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줄은 제자리에서 각 매질상의 각점이 진동을 하지만 멀리서 보면 파동이 전파가 되면서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형태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매질상의 각점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냐?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지점, A 지점, 얘를 B 지점, 얘를 C, 얘를 D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얘가 잠시 후에 노란색 파동이 되기 위해서는 A 지점은 어느 방향으로 진동을 해야지 될까요? 그쵸. 아래쪽으로 진동을 해야지 노란색 그림이 나오겠죠. 자, B는 어느 지점으로 진동을 해야지 될까요? 그쵸. B도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노란색 지점이 되겠죠. 잠시 후의 모습이 되려면 얘의 선택권은 위나 아래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 위해선 얘들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야지 이 지점까지 갈 수 있을 거고요. C지점은 그쵸. C지점은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지만 노란색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죠. D지점도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시 후의 모습이 이렇게 노란색 파동처럼 나타나게 되고요. 따라서 얘는 오른쪽으로 진행했구나 라는 것을 그림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들은 사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면은 이 파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림을 그릴 때요. 얘를 너무 띄어서 그리면 안 돼요. 너무 많이 띄어서 그리면 얘가 확 여기 훅 한참 후의 모습을 그린다면 잠시 후의 모습이 안 돼요. 그럼 이게 진동하는 위치들이 바뀌어버려요. 얘를 거의 살짝 떼서 잠시 후의 모습을 그려야지만 얘의 진동 방향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그릴 때 전체적으로 대칭적으로 평행 이동해서 그려야지 얘를 그리다가 막 아래쪽으로 갔다가 지멋대로 이렇게 되면은 진동하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행하게 그대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바로 직후의 모습을 나타내서 그려줘야지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동 그래프 나타냈고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를 지금 요 그래프는 가로축을 거리라고 잡아서 지금 그린 그림이죠. 오른쪽에 또 비슷한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가로축이 시간이라고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시간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한 지점이 자 그래프 양상도 비슷하네요. 자 어떤 한 지점 매질의 한 지점이 위로 올라갔다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다라는 걸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기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모든 이 지점에서의 운동을 기술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줄이라고 한다면 자, 파동을 형성할 때 줄에서는 각각의 굉장히 많은 질점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얘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A는 직후에 아래쪽으로 진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B도 아래쪽으로 진동, 이렇게 각각 C는 위쪽으로 진동, 각각 운동 양상이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얘는 어떤 X축상의 임의의 지점을 하나를 콕 찍어서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운동했는지를 기술한 그래프예요.
즉 어떤 한 매질상의 어떤 한 질점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했느냐 그걸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의 그래프인가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자, 얘는 A, B, C, D 중에서 자, 여기 4개로 제가 제한을 뒀습니다. 자, 이 중에서 어느 지점의 그래프에 해당할까요? 얘는 그래요. C점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A점 보세요. 얘가 일단은 그래프에서 시작점이 중심, 제로, 변이 제로인 지점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경우의 수가 A에서 C, A나 C 둘 중에 하나로 제한이 돼버립니다. 얘들은 지금 요 그림상에서 봤을 때 얘는 플러스 A. 자, 얘를 진폭을 A라고 표현을 했을 때 얘를 플러스 A라고 잡을게요. 플러스 A에서 출발해야지 되고요.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야지 돼요. 얘는 마이너스 A 지점에서 출발해서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그래프는 요 밑에다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가 위로 올라가죠. 자, 변이 제로인 지점에 있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양상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원점에서 위로 올라가야지 돼요. 원점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얘는 C점의 그래프구나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만일 제가 A점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줄까요? 그쵸?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진동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출발은 원점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A점이라면 아래쪽으로 진동을 먼저 하고요. 위쪽으로 나중에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주기는 둘 다 동일하게 4초이기 때문에 이때 걸린 시간 가로축 t니까 얘는 4초. 이건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한번 얘가 파동이 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매질에서의 운동 양상은 A와 C가 정반대라는 거죠. A는 아래쪽으로 진동하고요. C는 위쪽으로 진동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B는 얘가 출발할 때 여기 플러스 A 지점에서 출발을 해야지 될 텐데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죠. B점의 운동을 기술한다면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는 B가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만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다 그리게 되네요. 자, 얘는 D점까지 합시다. 그러면 D점이라는 것은 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이너스 A에서 출발을 해야지 되고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높이 다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진폭이 같으니까 이렇게 기술을 할 수 있고요. 어떤 그래프나 얘가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죠. 그래서 이런 매질의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그 그래프의 정보로부터 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주기. 자, 아까 가로축이 거리일 때는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린 시간을 통해서 파장의 개념을 알 수가 있었죠. 얘는 파장의 개념은 알 수 있지만 주기는 문제에서 정보를 제공을 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가로축이 시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한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바로 알 수 있고요. 시간을 알 수 있으면 진동수도 자동으로 알 수 있죠. 서로 역수관계니까. 그 다음 얘는 파장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야지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조건들을 알 수 있는 조건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거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세로축이 변이고요. 가로축이 시간 개념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흰색 그래프에서 한번 볼게요. 원래 있던 그래프, C점의 그래프에서 보자면 요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죠. 얘는 현재 속도가 제로겠네.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를 동일하게 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통해서 얘는 속도가 제로겠네. 그렇다면 얘는 이런 지점은 접선의 기울기를 따져주신다면 속도가 이때 최대겠네 라는 거 판단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C점이 이 지점에 있을 땐 속도가 최대가 됐다가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로 점점 진동을 하다가 여기 플러스 A 지점에 됐을 땐 속도가 얼마라고요? 제로가 되는 거죠. 속도가 순간 제로가 됐다가 멈추고요. 방향을 꺾어서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얘는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가 되는 거죠. 이쪽 변이 제로인 지점을 지나갈 때 속도가 다시 마이너스 방향으로 최대가 되고요.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여기 마이너스 A 지점에선 다시 속도가 제로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전부 다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폭, 주기, 진동수 얘기까지 다 했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진동수라는 것은 주기와 역수 관계고요. 그 다음 나중에 우리가 파동의 굴절 얘기를 하게 돼요. 굴절에서 보면은 매질의 변화가 나타나요. 매질의 변화가 나타나면 매질이 변한다 하면은 뭐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속도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파동의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건 예를 들어서 공기에서 물로 파동이 진행하면 매질의 변화가 속도의 변화를 초래하게 돼요. 내가 공기에서 전파 속도와 물속에서의 전파 속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굴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절대로 변화하지 않은 게 있는데 진동수는 변화하지 않아요. 진동수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 말을 했죠. 제 목소리에 진동수가 있을 겁니다. 음파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파될 수도 있고요. 혹은 모니터의 그 화면, 고체를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고요. 어떤 모니터에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런 스피커의 어떤 막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옆 교실에 들리면 벽을 통해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물속에서도 소리가 전파가 되는 겁니다. 각각 매질이 공기냐, 고체냐, 액체냐 이것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도는 달라져요. 매질이 변화하면 전파 속도는 달라지게 돼요. 하지만 진동수는 제가 말을 할 때 이미 결정돼서 제 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진동수는 파1에서 결정이 되고요. 파1에서 한번 만들어진 음파라고 한다면 진동수는 액체를 통과하든 기체를 통과하든 고체를 통과하든 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일정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위상 얘기를 할게요. 자, 매질의 운동 상태, 위상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변이가 플러스 A야, 마이너스 A야 이런 식으로 매질의 위치, 변이, 상태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얘들이 변이가 최대인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운동 방향이 아래쪽 방향이고요. 얘는 위쪽 방향이죠. 자, 그러면 위상이 반대다라고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루와 굴은 둘 다 진폭은 최대인 지점이지만 운동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위상이 반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그림에서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들 얘가 매질의 진동 방향 찾는 문제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그리실 때 바로 이렇게 직후의 모습을 그려야지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A점이나 B점은 이 정도에 지금 나와 있죠. 여기가 A, 스몰 a, 여기가 B. 그래서 얘들이 아래쪽으로 진동하는구나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얘를 많이 그리시면 답이 달라져요. CD 이런 것들은 지금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CDE 이런 애들은 직후의 모습을 그리면 얘들이 위로 진동하는구나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CDE 조금 더 내려와 있는데 아무튼 그림을 그린다면 이쪽 지점들은 전부 다 만나는 지점을 경계로 오른쪽으로 파동이 갔기 때문에 위로 진동하는 효과들이 다 이 지점은 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만난 이후의 지점들은 또 이 지점들은 전부 다 아래쪽으로 진동해야 하지만 노란색 그림과 같은 파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질의 진동 방향도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 파동의 전파 얘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파동이 전파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쟁반에다가 물을 담아서요. 자, 자 같은 걸 가지고 여기 톡톡톡톡톡 떨어뜨릴게요. 이렇게 두드릴게요. 그러면 물이 출렁출렁 하면서 진행을 할 때 얘는 파원 자체가 전파원이 아니죠. 전파원이 아니고요. 이렇게 직선 형태의 이런 파원이 돼버리면 파동이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물이 쭉 파동이 전파돼서 물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물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지만 파동이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내 눈에 위상이 같은, 즉 물결파가 만들어지면서 마루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데 마루는 이렇게 보여요.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즉 파동의 전파 속도에 대해서 얘들이 같은 물의 깊이라면 전파 속도가 다 동일하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루였다면 얘들도 마루, 얘들도 마루. 그 다음에 또 진행하다가 여기가 마루가 되면 전파 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마루를 다 연결한 선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파면이라는 개념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연결한 선, 얘를 파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들 파면과 파면은 얘가 마루라면 얘가 그 다음 마루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얘가 한파장이구나 라는 거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얘들은 파면이 이렇게 평면으로 나타난 평면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자, 위에서 본 모습, 물에다 돌멩이 떨어뜨렸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파동은 사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는 같은 물의 깊이라면 전파 속도가 똑같을 테고요. 그렇다면 요 지점이 마루였다면 얘들도 진행하다가 여기가 마루가 되는 거죠. 자, 요 지점이 전부 다 마루. 그 다음에 또 요 지점이 다 마루.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파동의 진행 방향은 사방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수직으로 연결한 선, 얘를 파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파면이 얘는 구로 나타나죠. 왜냐하면 전파원이 나타나서 점으로 파원이 발생을 하면 사방으로 전파될 때 이런 식으로 구면파 형태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원의 모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는 쫙 이렇게 파동이 전파가 될 거고요. 얘는 사방으로 전파될 테니까. 그래서 얘는 구면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마루고요. 얘가 그 다음 마루라고 한다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얘가 한파장에 해당한다라는 거 판단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우리가 파동의 기하강학에서 반사, 굴절 얘기를 할 때 파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파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파면 사이 간격을 통해서 한파장의 길이를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리고 기하강학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 파면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파동의 진행 방향을 그려주지 않는다고요. 자, 얘가 공기고요. 이쪽이 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파면이라는 것은 파동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연결한 선이죠. 자, 그렇다면 얘가 파면이라면 파동의 진행 방향은 그쵸? 이것에 대해서 수직으로 오는 선. 이게 파동의 진행 방향이에요. 파면을 그려놨을 때 여러분들은 파동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되셨어요? 여기서도 파면이 지금 꺾여서 이렇게 나타났죠. 매질이 달라져서 전파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러면서 굴절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파면에 대해서 파면과 파동의 진행 방향은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얘 그대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빛이 꺾여서 들어갔겠죠. 그래서 파면이 나올 때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런 식이겠구나 라고 예측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후이겐스의 원리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게 나중에 회절 가서도 좀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후이겐스라는 사람이 파면이 각 점이 새로운 하나의 전파원 구실을 한다라는 게 바로 후이겐스의 원리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얘가 파면이 있으면 얘들이 각각의 하나의 전파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나의 파원처럼 역할을 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구면파를 만든다는 거죠. 요 지점도 하나의 파원 역할을 해서 주변으로 얘 각각은 전파원인 셈이니까. 그러면 구면파를 만들고요. 구면파를 만들고요. 각각이 이렇게 하나의 다 파원 구실을 할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면파에 접하는 선을 쫙 그리면 그게 그 다음 파면이 된다. 진정한 의미의 그 다음 파면은 이 각각의 전파원이 만드는 구면파에 접하는 선이 그 다음 파면이 된다라는 게 바로 후이겐스의 원리입니다. 이런 평면파에서도 각각이 파원 역할을 해서 만들고 각각 구면파를 만들어서 그것에 접하는 면이 그 다음 파면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회절 같은 데 하면은 회절은 슬립 같은 걸로 벽이 막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바닷물이 출렁출렁 할 때 사실 벽이 막혀 있어도 약간의 틈새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바닷물이 출렁출렁 요 뒤에도 약간 할 수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파도는 앞에서 쳐요. 벽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뒤에서 파도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 요 틈이 열려 있으니까 요렇게 파동의 모양이 나타나냐? 그렇지 않고요. 얘들이 파동이 보통은 이렇게 여기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물결파가 출렁출렁 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요 각각의 지점이 하나의 파원 역할을 해서 얘가 물결파를 사방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얘처럼 강하진 않지만 얘들도 각각 하나의 파원 역할을 해서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물이 요 틈을 따라서 이렇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도 전부 다 이렇게 후이겐스의 원리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동의 전파 속도 아까 정리했던 거 다시 마무리할게요. 자, 파동의 전파 속도라는 것은 자, 파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얘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라고 할게요.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만큼 뭐 x만큼 진행했다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한 파당 진행을 한 셈이 되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진동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걸린 시간 주기 한 번 진동하면서 이동한 거리 파장 집어넣어서 바로 얘는 t분의 람다 혹은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인 걸 고려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단위는 미터 퍼 세크 단위 그대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같은 매질이라면 일반적으로 파동의 전파 속도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매질이라면 V가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림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림이 이런 형태의 그림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진폭은 동일하게 똑같이 그린 거고요. 얘가 조금 더 파장이 짧죠. 얘가 한 번 진동하면서 이동한 거리, 파장이 더 길게 해당하는 겁니다. 자, 가로축을 변위로 둘 다 본 거고요. 얘를 파장이라고 그런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같은 매질에서는 전파 속도가 같기 때문에 자, 얘 A 파도와 B 파동을 비교를 해보자면 얘들은 V는 T분의 람다 F에서 둘 다 같은 용수철, 같은 끈, 같은 매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V가 일정하기 때문에 따라서 파장이 더 큰 B가 진동수가 더 작겠구나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똑같은 용수철을 가지고 얘 횡파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줄렁줄렁 얘가 1초에 몇 번 진동을 안 한 거예요. 진동수가 작은 거고요. 얘는 촐랑촐랑 열심히 진동을 한 거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가 길면 상대적으로 진동수가 크면 파장이 더 짧아지는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얘가 조건이 같은 매질일 때도 있지만 다른 매질일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매질이라는 표현을 문제에서나 이렇게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예를 들어서 T가 같다 라고 할게요. 다른 매질이라고 꼭 T가 같은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제가 순서를 바꿔버릴게요. 얘를 같은 주기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같은 주기라는 건 A와 B가 주기가 같아요. 그러면 동일하게 진동수가 같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V는 T분의 람다 F를 또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건데 이번에는 뭐가 같다고요? 그쵸? 진동수가 같은 겁니다. 자, 얘를 이렇게 경계를 지을게요. 일정. 통제되는 변인이 달라져요. 같은 매질에서는 전파 속도가 일정한데 얘는 주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같다라고 보셔야지 되고요. 그럼 분명히 그림에서 봤을 땐 파장은 B가 더 크죠? B가 더 큰 것은 바로 전파 속도가 B가 더 크구나. 따라서 얘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VB가 VA보다 더 큰 거고요. 따라서 얘들은 다른 매질이다 라고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자, 문제의 조건이 같은 매질이다 라고 나오면 전파 속도가 같다 라는 조건이 따라서 붙는 거고요. 같은 주기다 라는 조건이 나오면 주기, 진동수 다 일정하겠네? 그런데 주기, 진동수가 일정하는데 그림이 분명히 B가 더 크죠? 파장이 더 길게 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착각하시는 게 파장이 길면은 얘가 진동수가 더 짧겠구나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이 조건이 붙으면 진동수가 같다고요. 나는 똑같이 진동을 하는데 얘가 파장이 더 길게 나온 것은 전파 속도가 더 빨라서 똑같은 진동수에도 전파 속도가 더 빨라서 파장이 더 길게 나온 효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림이 나왔을 때 항상 A 그림이 무조건 진동수가 큰 게 아니에요. 같은 매질일 때는 진동수가 A가 더 큰 거지만 다른 매질일 때는 A와 B의 진동수가 같을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지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매질에 따라서 속도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줄을 통해서 우리 파동의 전파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줄이 두껍고 가늘고 굵기에 따라서 파동의 전파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줄을 잡아당기는 장력, 탱탱함의 정도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파동의 전파 속도 V, 줄에서의 파동의 전파 속도는 탱탱하게 잡아당길수록 전파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 줄이 가늘수록 빠를까요? 두꺼울수록, 굵을수록 빠를까요? 네, 가늘수록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선밀도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자, 얘는 선밀도, 즉 가벼울수록, 가늘수록 얘가 더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고요. 장력은 더 탱탱하게 잡아당길수록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따라 붙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음파의 경우는, 자, 제가 말을 할 때 기체에서 전파가 잘 될까요? 고체에서, 벽을 통해서 뚫고 갈 때 전파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의외로 고체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릅니다. 음파는 실험을 해보니 고체에서 전파 속도가 더 빠르고요. 액체에서, 물속에서 수용할 때, 야, 나와! 이렇게 하면 더 전파 속도가 빨라요. 공기에서 오히려 전파 속도가 가장 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매질에 따라서 전파 속도가 달라지고요. 대체로 온도가 더 높아지면 전파 속도가 더 빨라져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는 이게 교재마다 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는데 이 정도의 식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온도가 높으면 음파의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진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결파의 경우는 물이 깊을수록 빠를 것 같아요? 얕을수록 빠를 것 같아요? 깊을수록 더 빨라요. 얕은 곳에서는 보통은 그냥 쉽게 바닷가 마찰이 작용해서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용수철의 경우는 내가 파동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탄성 계수가 클수록 전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빛은 일반적으로 진공이나 공기에서 광속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이동을 해요. 광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이제 유리나 이런 곳에 들어가면 빛의 속력이 달라지죠. 얘는 이제 빨주노조 파나 뭐 파장에 따라서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서는 전부 다 얘들이 3 곱하기 10의 8m/s 광속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대체로 V, 이게 V인 셈이니까 광속을 거의 C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V 대신에 람다 F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긴 빛이에요? 짧은 빛이에요? 그쵸? 파장이 긴 빛이에요. 빨간색이. 그런 애들은 진동수가 더 작겠구나. 얘들은 색깔별로 진동수가 다릅니다. 그 대신에. 파란색은 파장이 짧은 대신에 진동수가 더 커지겠죠. 그래야지 광속으로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파동의 종류 나오고 있는데 요것도 우리 역학적 파동 할 때 거의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간단하게 볼게요. 자, 횡파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자, 제가 벽에다가 용수철을 붙일게요. 착한 사람들만 보이는 용수철이에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제가 이 용수철을 가지고 얘를 자, 여기 제 손이 파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위아래로 출렁출렁 이렇게 진동을 시킬게요. 자, 파동이 전파되는 게 보이세요? 착한 사람만 보인다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얘가 이런 식으로 지금 출렁출렁 하고 있죠. 보이시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이런 파동이 출렁출렁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제가 진동을 시키기는 분명히 위아래로 제가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진동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파동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진행해서 이런 식의 파동이 만들어졌죠. 자,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직각이면 이런 파동을 횡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또 착한 사람만 보이는 용수철을 가지고 또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앞뒤로 이렇게 진동을 시킬게요. 보이시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얘는 이쪽은 느슨느슨하고요. 가다가 또 촘촘한 부분이 나타나고요. 제가 진동을 함에 따라서 또 느슨느슨한 부분이 나타나서 자, 느슨느슨한 부분을 소한 부분, 얘를 밀한 부분, 얘를 소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제가 진동시킨 방향은 이렇게 앞뒤로 진동을 했죠. 수평 방향으로. 그랬을 때 파동의 진행 방향도 수평,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얘들은 종파라고 표현을 하고요. 종파는 얘들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음파, 우리가 말할 때 나는 소리가 종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 비슷하게 초음파. 초음파는 아기 신생아들 태아 검사
하고 또 물고기 떼가 바닷속에 어디 있냐 뭐 이런 것들 할 때도 초음파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바로 종파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에서 P파가 종파입니다. S파는 횡파예요. 그래서 이 정도 음파, 초음파, 지진파의 P파 그리고 용수철로 만드는 이런 종파가 있어요. 이 정도의 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전자기파, 일반적인 파동, 물결파 전부 다 횡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랬을 때 그 밑에 종파의 해석 나오고 있는데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종파가 이런 식으로 소밀을 나타내기에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표현하기엔 너무 불편한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가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평이기 때문에 얘가 밀하다라는 건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밀할 수 있다는 건 얘가 이쪽 용수철도 이렇게 모여들고요. 이 가운데로 모여드는 현상이 나타나서 빽빽하게 밀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이 소한 부분은 소한 게 얘도 퍼져나가고 얘도 어떤 지점을 기준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소한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제가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의 용수철이 만들어져서 이런 종파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밀한 부분은, 자, 한쪽이, 자, 얘는 플러스 X 방향으로 진동을 하고요. 얘는 왼쪽으로 진동하는 걸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얘는 왼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마이너스 X 방향, 오른쪽으로 퍼져나가는 걸 플러스 X 방향,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플러스 X 방향, 왼쪽으로 이동하는 걸 마이너스 X 방향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얘를 이제 횡파로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사인 함수적으로 나타내야지만 좀 편하니까. 자, 그래서 얘를 표현해 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요. 자, 한번 다시 나타내 볼게요. 자, 얘를 사인 함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편리한데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종파를 횡파로 기술할 때는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걸 그냥 마이너스 Y로 그대로 표현을 하고요. 플러스 X에 해당하는 걸 그냥 플러스 Y로 그대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지점, 얘는 마이너스 X 지점이다가 자, 얘가 Y축이니까요. 얘가 X축이라고 할게요. 자, 얘를 마이너스 X로 진행하는 것을 얘를 마이너스 Y로 그린 거예요. 종파를 횡파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Y에서 플러스 Y로 변화하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였는데 플러스 Y는 플러스 X였는데 그럼 얘는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X로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지점이 소한 부분이구나 판단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Y가 사실은 플러스 X였던 거죠. 마이너스 Y가 사실은 마이너스 X였던 거죠. 그러면 한쪽은 플러스로 한쪽은 마이너스로 모여드니까 여기는 밀한 지점이 나타나겠구나. 얘는 한쪽은 마이너스 X로 한쪽은 플러스 X로 퍼져나가니까 얘는 소한 지점이 나타나겠구나. 소한 부분과 밀한 부분을 이렇게 사인 함수 형태로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라가는 부분이 바로 소한 부분이고요. 내려가는 제로인 부분이 밀한 부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는 이제 역학적 파동,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역학적 파동과 일반적인 전자기파, 그리고 물질파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차이 나오고 있는데요. 앞쪽에서도 정리를 했었어요. 일반적으로 역학적 파동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용수철, 물결, 공기 이런 식으로 매질이 있어야지만 전파되는 파동들, 매질이 없는 진공에서는 전파되지 않는 이런 형태의 파동들, 일반적인 파동들이 전부 다 역학적 파동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 전자기파는 매질이 없어도 전달이 가능해요. 그래서 따로 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전부 다 전자기파고요. 얘는 매질이 있거나 없거나 없어도 전파가 가능한 거죠.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중간에 지구 사이에 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빛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자기파는 매질 없어도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질파는 어떤 거냐면 사실 우리가 고전 역학에서는 물질을 파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나중에 물질도 파동성이 있구나라는 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물질들이 간섭이나 회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봐요. 근데 나중에 양자역학이 발달하면서 물질 중에서 특히 질량이 굉장히 작은 애들 있죠. 전자 같은 애들.
전자 같은 애들은 질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파동성이 더 뛰어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입자들이 파동성이 있다라는 걸 나중에 우리가 광선효과 이런 걸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 칠판 정리하고 에너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봤던 파동의 전파 속도 그래프인데요. 자, 우리가 역학적 파동할 때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면서 파동 에너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역학적 파동에서 이 파동은 전체적으로 사인 함수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임의 지점을 위치를 표현을 해서 파동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는데요. 그랬을 때 이 파동 방정식, 자, 이 높이를 y라고 하고요. x축 이 이동한 변이를 x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y 파동 방정식이라는 거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자, 파동에서 요 최대 진폭을 a라고 할게요. a 사인 함수적으로 kx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오메가라는 게 우리 진동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었고요. 반진동 얘기하면서 얘가 각 진동수 이렇게 표현됐던 거 기억나세요? 오메가라는 건 얘 각진동수 혹은 원운동을 할 때는 각속도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운동으로 쉽게 생각을 하자면은 얘가 한 바퀴 2파이 라디안을 도는데 얘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따져서 일종의 각속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관계니까 얘를 2파이F 이렇게 나타내서 진동수로 표현을 해서 얘를 또 각진동수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 K라는 것은 우리가 파수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웨이브 넘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얘는 보세요. 우리가 얘를 사인 함수적으로 표현을 했을 때 원래는 사인 안에다 어떤 각이 들어가야도 되겠죠. 이게 어떤 단위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돼요. 사인 30도, 사인 60도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일반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오메가라는 것은 t분의 2파인데 2파이는 어차피 상수니까 t는 시간을 나눠주는 어떤 함수,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k라는 것도 x를 없애주는 어떤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길이 개념이 분모에 들어가서 똑같아요. 형태는 2파이였고요. 얘를 길이, 파장으로 나눠주는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학적 파동할 때는 저 값에서 그냥 수치 대입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파수가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정리가 됐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파동의 전파 속도를 또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V는 T분의 람다 얘를 대입을 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리 바꾼다면 얘는 T 대신에 오메가분의 2파이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람다 대신에 K분의 2파이 번분수 처리를 하면 안쪽 곱해서 분모 넣고 바깥쪽 곱해서 분자 넣어봤자 어차피 2파이는 서로 상쇄돼서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V는 파수와 각진동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얘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F라는 게 결국은 T분의 1에서 유래가 되죠. 그럼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카파라는 개념은 여기에서 2파이 빼고 람다분의 1 요렇게 한번 둘게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는 K가 아니고요. 카파라고 하고요. 파동수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동일하게 2파이 카파 이런 식으로 대칭적인 식들이 나타나질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V라고 표현을 하는 건 자, 이쪽으로 다시 가볼게요. 파동이 오른쪽으로 전파됨에 따라서 얘가 파동이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이 전파 속도를 V라고 표현을 했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자, 얘는 오른쪽으로 전파되는 속도라고 한다면 각각 매질상의 각 점은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속도들이 존재하겠죠. 이 진동하는 속도들은 Y축 방향으로 진동을 하는 거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나타낸 요 함수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 주면 그쵸, Y축 방향의 속도, 진동 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Y는 A 사인 KX 마이너스 오메가 T에서
얘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미분해주면 얘가 전파 속도인데 얘는 전파 속도는 우리가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의 전파 속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는 따로 진동 속도라고 표현을 해버립시다. 그러면 얘는 Y축 방향으로 진동할 때 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는데 얘를 미분을 해주면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일단은 A, 얘 진폭이고요. 코사인 K X 마이너스 오메가 T에서 T 앞에 마이너스 오메가 붙은 거 여기 이렇게 그냥 붙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진동 속도를 판단을 해 줄 수 있고요. 오메가라는 게 2파이 F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타내질 수 있겠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동 에너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파동이 진행하면서 얘들 속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종의 운동 에너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자, 파동의 운동 에너지라는 것은 매질상의 어떤 지점, 그 지점의 요런 파동이 있을 때 요 어떤 지점의 질량을 델타 M이라고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델타 M, 그 다음 여기 V는 전파 속도가 아니라 얘가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기 때문에 진동 속도 U의 제곱, 얘를 넣으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어떤 일률 개념, 단위 시간당 에너지를 표현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단위 시간당 에너지라는 건 어떻게 나타내 줄 수 있냐면 시간당 델타 K, 시간당 1인데 1 대신에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개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당 운동 에너지 얼마나 가지고 있니? 이렇게 나타낸다면 자, 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델타 M U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조금 변환을 더 시켜볼게요. 2분의 1 앞에 두고요. 얘를 델타 T분의 델타 X 개념을 하나 도입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델타 X를 여기 도입한 만큼 다시 나눠준다면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델타 M U의 제곱 이렇게 한다면 자, 얘는 여기서 보세요. 요거는 시간당 X축 방향의 변화. 그쵸? 속도죠, 속도. 얘는 X축 방향으로의 변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전파 속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고요. 얘는 이제 U가 아니라 V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길이당 질량. 길이당 질량? 이게 선밀도인 개념이에요. 선밀도. 그래서 로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U 제곱, 얘는 제 제곱에서 넣는다면 4파이의 제곱, F의 제곱, A의 제곱, 코사인 제곱 쫙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이 뭐냐면 단위 시간당 에너지, 인류의 개념이죠. 이랬을 때 단위 시간당 에너지는 나머지는 일단 전체적으로 2분의 1 전파 속도, 선밀도 이런 것에 영향을 받고요. 4파이 제곱도 상수 취급하면 되고요. 여기서 요게 보이시죠? 진동수의 제곱, 진폭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즉 어떤 파동이 진행될 때 얘들이 단위 시간당 전파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진동수가 클수록,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제곱에 비례하고요. 진폭이 클수록, 진폭이 더 출렁출렁 많이 할수록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진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이런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 진폭이 2배가 되는 이런 파동이 있다면 단위 시간당 얘들이 공급하는 에너지라는 건 얘를 A라고 하고요. 빨간색의 진폭을 2A라고 할게요. 그러면 누가 더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빨간색 파동이 단위 시간당 공급하는 에너지가 더 큰데 얘는 일률이 몇 배 더 큰 거예요? 그쵸? 4배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제곱에 비례하는 거니까요. 되셨어요? 만일 똑같은 A 파동을 자 이번에는 어떤 차이인지 보이세요? 그쵸? 제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얘를 2번을 진동을 시켰어요. 파란색 파동이 여기도 뒤에 나타나는데 안 그렸어요. 그냥 얘는 진동수가 2배죠. 그러면 둘 중에서 흰색과 파란색만 비교를 해볼게요.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가져요? 그쵸? 파란색 파동이 에너지를 몇 배 더 많이 가진다고요? 4배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진폭의 제곱,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그래서 파동의 에너지를 가져라는 예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파동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개념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파동의 세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S를 면적이라고 할게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얘를 그냥 면적을 변화량 안 주고 이렇게만 넣어도 상관없어요. 에너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공급되는 에너지라는 것은 요게 지금 인류의 개념인 거죠. 그러면 단위 면적당 얼마나 단위 시간당 에너지 공급되느냐 이렇게 따져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의 세기라는 건 단위 면적당 공급되는 일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 파동이 전체적으로 이 평면파의 경우는 물론 에너지, 마찰 이런 거 손실이 없을 때 에너지가 균일하게 전파된다고 했을 때 평면파는 그대로 이렇게 파동이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면파의 경우에는 지금 파동의 세기가 거리가 진행됨에 따라서도 이때의 파동의 세기나 이때의 파동의 세기나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고 봅니다.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면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건 구면파죠. 빛이 아래쪽 그림에서 보면은 사방으로 전파가 될 때는 이때 빛이 퍼져나감에 따라서 훨씬 더 먼 공간을 빛이 채워줘야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되셨어요? 똑같은 양의 빛이 나왔을 때 얘는 훨씬 더 작은 공간을 빛이 채워주면 됐던 거고요. 얘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훨씬 더 큰 공간을 채워줘야지 되는데 얘를 거리에 따라서 환산을 하면 여기에 네모 하나를 채워줬다면 얘는 거리가 2배 되면 네모가 가로 세로 2배 되면서 4개를 채워주는 효과죠. 그러면 한 네모당 도달하는 빛의 세기는 거리가 2배 되면 4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거 판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파동과 관련된 개론적인 내용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조금 수업이 길었지만 여러분들 정리 잘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파동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